안녕하세요. 오늘의 상담실 오상실 서울과 전문의 이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성형 수술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수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마취의 방법입니다. 가슴 성형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나요? 수면 마취를 해도 되나요? 그건 병원마다 그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신 마취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방법에 따라서 근육을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수면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수술 받는 여러분께서 수술 침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술 침대는 좁다 보니까 낙상을 할 위험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움직이신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더욱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취과 전문의의 전신 마취 아래서 충분히 마취가 된 다음에 정확한 수술에 대한 수술 결과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진행되는 수술 횟수 그리고 수술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도 많으세요. 보통 병원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5건, 6건 이렇게도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5건 정도 수술을 하신다고 하면은 상담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술 못지않게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수술 전후의 경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담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아마 소화할 수 있는 수술의 개수는 2개 혹은 3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짧게 하는 게 좋다, 길게 하는 게 좋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적절한 시간을 수술에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너무 빨리 한다고 생각을 하면 수술 과정이 좀 무리한 조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술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피주머니를 넣거나 수술 후에 불편하게 압박분대로 가슴을 칭칭 동여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수술하는 동안에 마취 약물이 몸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수술 이후에 회복에도 조금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게 되면 열려있는 그 상처 안으로 먼지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긴 것도 좋지 않겠죠. 이러한 작업을 이전서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결과도 안전하며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 보형물만 들어가는 수술인 경우는 저의 개인의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부유방 제거, 여타 수술을 추가를 할 때 보통 30분 정도 시간이 더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몸은 오직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수술 혹은 천천히 하는 수술보다는 정확한 수술 그리고 바른 수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즈님께 정확한 시간을 할애한 수술을 한다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지표인 피통 유무와 입원 여부인데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슴 성형 수술을 하고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다른 수술과 복합적으로 수술을 한다거나, 저희 경우에는 가슴 수술과 힙업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회복이 얼마나 잘 되냐가 더 중요하겠죠. 안전하게 회복을 하신다면 충분히 귀가하셔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주머니 사용 여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마다 편차가 제법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빠른 병원은 피주머니를 착용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수술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하는 병원은 피주머니를 사용할 확률이 더 낮습니다. 병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원한 지 1년간의 전체 데이터를 리뷰를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0.5% 정도에서는 피주머니를 찾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수술에서는 좀 더 많이 착용하기는 하는데, 첫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혈관의 위치나 그런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주머니를 착용하는 확률이 재수술보다는 더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은 요즘 조금 예민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CCTV, 병원의 CCTV, IPTV죠. ITV의 영상이 노출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 내 수술방 CCTV의 열람 여부
혹은 보진님께서 그 영상을 가져갈 수 있냐에 대한 여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직 이게 뭐 의료법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진님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수술 영상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수술방 직원들, 마취과 선생님들까지의 초상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오진님들의 보호자분들께는 저희가 CCTV를 열람을 하게 해드립니다. CCTV를 보관을 하시고 싶다, 소장을 하시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랑 수술 받는 오진님들 외에 다른 분들의 얼굴은 모두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 영상을 부분적으로 다 편집을 해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CCTV 영상을 간혹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메일을 통해서 CCTV를 보관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메일에 계정이 해킹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CCTV 영상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개인 저장소, USB라든지 뭐 이런 SSD 카드 같은 거를 가지고 오시면은 사실은 그러면 노출될 가능성은 없겠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사생활의 보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안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콜과 비상 연락망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수술했을 경우에 수술 당일이나 수술 며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해서 연락을 할 수 있냐, 이것도 병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병원에서 응급 비상 연락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불가피하게 응급으로 재수술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술 받으셨던 오주님의 자제분과 충돌에 의해서 출혈이 발생해서 응급으로 혈종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제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저희가 바로 응급콜이 가동하고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와서 초음파로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프로세스를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지만 항상 확인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구형 구축, 파열 등의 부작용에 대한 AS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일생의 1회 이런 형식의 마케팅 용어로 대부분 AS 수술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분들에 대한 그런 걱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진료를 해야 되는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런 AS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냐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재수술을 얼마나 했냐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형구축이나 파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오드님께서 그걸 증명을 하고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재수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먼저 점기 검진을 통해서, 즉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상태가 괜찮은지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오지 여러분께 먼저 어떤 시술이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올바른 진료가 아닐까요? 그리고 보정 속옷 착용 기간과 윗밴드 착용 기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보통은 수술 이후에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상담 때도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이 스무스 보형물이기 때문에 밑빠짐이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정 속옷을 착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프로토콜에는 한 달간은 24시간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부터 3개월까지는 댁에 계시는 동안은 보정 속옷을, 낮에 일상생활을 하실 때에는 스포츠 브라나 브라렛을 입으시길 권유드리고 있고요.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윗밴드는 통상적으로는 일주일에서 한 달가량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윗볼록이 빠지는 것을 좀 더 당겨준다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이러한 프로토콜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질문은 저보다 상담 실장님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고 수술할 때 준비해 오시는 수술 전 준비물에 관한 것입니다. 니플 패치, 변비약, 그리고 쿠션, 헐렁한 옷, 그리고 심지어 무중력 의자까지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무중력 의자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무중력 의자에 주무시면은 고관절 부위가 접히기 때문에 하지부종이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다리 쥐도 많이 나기 때문이죠. 통증 때문에 무중력 의자를 사용하신다면 차라리 진통제를 드시고 편하게 주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수술 전 준비물을 어느 정도 병원에서 제공하는 병원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주로 많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 전 체크리스트와 수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가슴 편한 하루 되세요.